네,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국감은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국감입니다. 사실 올해 아니면 못해요. 내년만 돼도 다시 내란 청산을 내년에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지어야 되죠. 동의하시죠? 예, 저희 재판도 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갑자기 저렇게 나왔을까? 대선에 개입하려는 고의가 진짜 없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2.3 내란의 목적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해야 되고, 독재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개헌을 합니다. 개헌 다음에 뭐 하느냐? 간선제로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더하고 나중에 김건희 대통령 만들겠죠. 자, 그리고 정적 제거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적의 대표격인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A급 수거 대상으로 제거를 하고 혹은 사법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독재 완성 어떻게 해? 윤석열이 독재 완성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개헌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최상목에게 보낸 저 문건에 보면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회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법들을 만들고 개헌까지 나가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엔 간선제를 도입해서 윤석열 3선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겁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 나오죠?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거, 3선 집권이 노상원 수첩에 나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봐요. 이게 허황된 얘기인 것 같지만, 자, 부정선거론이 바로 간선제로 가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직접 선거 맡겨놨더니 부정선거 하더라. 그러니 간접 선거로 바꿔서 대통령 체육관 선거 하겠다.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정적 제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독재 완성 위해서 국회에 저렇게 개헌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들이려고 했죠. 오늘 재판 중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예,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침탈합니다. 입증이 아니라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작두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손가락 절단해가면서 고문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A급 수거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혹은 그게 무리다 싶으면 사법살인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A급 수거 대상으로 물리적 제거하려고 할 때 이런 식입니다. 수용장소 이동 중에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난사, 헬기 침투. 예. 불행하게도 제 이름까지 있네요. 이렇게 A급 수거 대상은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법살인 방식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게 부정선거 자체가 내란이다. 여기 이제 북한 살짝 끼워 넣겠죠. 내란이다. 내란으로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법원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자,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3부 상권분립 계속 강조하는 이 3부는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까요?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추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보여주시죠.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행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행정부 한덕수 비상계엄 불법서 보완하려고 서로 문건 주고받고 웃고 난립니다.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거나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박성재 구치소 수용 인원 챙기려고 하고 있고, 계엄군 경찰은 국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사법부 뭐 했나 볼까요? 조희대 사법부는 그날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이겁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 법원 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헌임을 전제로 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부 합헌을 전제로 논의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이 3건 중에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국민과 함께. 다음 보여주시죠. 결국에 비상계엄은 실패했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보여주시죠. 그 플랜 B는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합니다. 하기환송으로.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보여주시죠. 예. 아니요. 대법원의 종합 그림을 볼까요? 대법원은 뭘 했는지 내란에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사법 내란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도우려고 했고, 물론 합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겁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플랜 B를 가동해서 후보자가 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조희대의 일관된 고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허황된 것 같죠? 다음 페이지. 전두환 내란과 비교해 보시죠. 똑같습니다. 왼쪽에 독재완성 군사독재했죠. 개헌, 국회 기능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로 개헌했습니다. 다음번에 간선제, 전두환 대통령을 만들고 50 후계자 문건이 나와서 노태우 대통령 만드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재명 제거는 김대중 제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선고한 거 아시죠? 자, 보십시오. 김대중 제거 플랜이 작동됐고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시켰습니다. 대법원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엄을 해제합니다.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어요. 윤석열의 내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동원됐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걸. 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청구를 기억하고 저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월 4일 날 12시 20분에 이제 연합뉴스 기사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이제 우리 공보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보관 이야기로는 그때는 이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이제 취지 이야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상세히 한 적이 없다는 건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시 20분에 이제 이 예. 사법부가 입법부처럼 위헌이다라고 바로 선언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안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포고령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상황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위헌성이라는 데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합헌성을 전제로 대책 마련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12시 50분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시 1분에 이제 이렇게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이제 국회에서 정말로 우리 오원식 의장께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 해제를 위한 어떤 소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링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도에 이 비상계엄의 어떤 위헌성을 갖다가 최초로 선언한 그런 이제 대법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위헌성이라는 지적을 해서 저희들은 사후적으로 이제 온 국민이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해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 용기 있게 얘기 못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위헌이다.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아니 저도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네, 같이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란을 성공시키려 한 세력 아직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검찰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감사는
내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또 정치적 추궁을 하고 차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개혁 조치 이런 걸 강구하는 국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거나 방조했던 세력, 또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기회와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국감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극복이 참으로 힘든 겁니다. 바로 이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그러한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게 온갖 시비를 걸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래서 자, 포고령을 보시면 정당 정치활동 금지, 집회 시위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위반자 처단한다. 이런 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원초적으로 무효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 피감기관으로 나온 며칠 전이에요.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지방법원장이 나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죄의 재판의 신속성과 또 내란죄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 회복을 여러 위원님들이 추궁을 하니까 아직 재판 중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답변 제한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전두환 유죄 확정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7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들은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전두환 일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추궁을 안 해야 맞는 겁니까? 그것이 국민적 정의감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 입틀막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는 것이 법원의 자세입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지금 그게 맞는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겠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엊그저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님도 그와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2.12 전원합의체 판결로 스스로가 나중이지만 17년 만이지만 가만히 있다가 17년 만에 이 위헌 불법 계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다 라는 걸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사실 행동으로는 부정했어요. 아주 비겁한 겁니다. 왜? 한쪽 세력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정권은 5년마다 바뀌니까요. 행정처장님은 이 긴급회의, 대법원이 소집한 긴급회의가 12시 20분에 아마 공보관을 통해서 보도가 나갔을 것인데 저는 한 번도 사법부의 그런 회의가 대법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공보관을 통해서 나가지 않은 걸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발적으로 나간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것은 12시 20분에 첫 보도가 나갈 때는 다 예비된 거예요. 그 전에 사전에 치밀하게 내란 기획자들과 한통속이 돼서 왜 그런 보도를 기획하고 내보냈느냐. 그 혼란의 와중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150석 차는 것을 내란 수계는 막아야 되고 군을 동원했던 것이고 또 그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그럼 빨리 공보관을 통해서 이 사법부 판사들도 모여서 긴급회의하고 있다라는 모양새가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계엄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오신과 잘못된 오신에 대한 확신을 주려 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궁당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네, 되겠습니까? 계속 우발적이라 하시겠죠. 아닙니다. 한 가지만 좀 팩트만 말씀을 네. 드릴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연합뉴스 기사에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12시 20분에 이렇게 이제 그 회의 기사를 입력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처장과 뭐 차장 등등 모여서 논의 중이다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 50분에 지금 이제 그 사람 데리러 와서 왔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그 말할 자격이 없으세요. 주무신 분에게 뭘 추궁하겠습니까? 기사가 틀렸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전두환 때처럼 판결 보고 판단해 달라고 아까 하셨는데요. 12.12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는 일부의 소수 의견은 그것도 있습니다.
이미 내란 세력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승리를 했고 그 토대로 여러 차례 선거도 이루어졌으니까 판단할 수 없다는 사법 자제론을 펼친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당시의 판사들은 전두환 때처럼 순응을 했고 내란 세력의 승리 위에 국위 영화를 누린 겁니다. 위헌 불법 체제를 구축한 후에는 어느 누구도 별 방법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용민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어요. 81년 1월에 내란 세력이 승리한 이후에 정치인 김대중 정적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고 그제서야 그 다음날 계엄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법부는 침묵하고 순응하고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것이 사법부의 흑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때를 통렬하게 반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 여의도로 달려나와서 국회를 지켜주고 계엄군을 막아내고 또 소수의 양심 있는 군인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거부한 채로 소극적 임무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우연이 겹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해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사법살인 이루어졌어요. 그냥 죽이지는 않습니다.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재판을 거쳤겠죠. 바로 여러분들의 사법부가 거기에 손발이 됐겠죠. 통치 도구가 됐겠죠. 그래서 대법원과 법무부가 합수 지원했겠죠. 그걸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합법이라면 준비를 했었어야 됐지 않겠느냐. 그게 솔직한 그때의 정서였을 겁니다. 지금 와서 그때 주무시고 계셔서 늦게 갔다 못 갔다 하시는데요. 믿어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심정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잘 지적하대요. 질타를 했어야 됐지 않겠습니까? 이 위헌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으면 그 고민을 방치하면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위헌 체계가 힘을 얻고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 체계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국민이 다치게 됩니다.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결국은 바로 그런 사법부의 치욕, 치부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자기 방탄용인 거예요. 내란 공범임을 시인하는 방탄 결정인 거예요. 사실은.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계엄의 그 엄중한 순간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풍전등화 같은 순간에 눈치만 보다가 아 이거 전두환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저 친정 쿠데타 세력, 친위 세력들이 잡으면 우리도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했다. 자석처럼 거기에 끌려가셨다. 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법관 시절 저희 후배들이 많이 존경하는 한 분으로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 직후에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그 후에도 그렇고 비상계엄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적인 여야를 불문하고 다 공감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우리 헌법 질서가 회복된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호언의식을 가진 많은 시민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사법부 입장에서는 언제나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 늦게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헌재 헌법재판소 대행도 그러면 그날 이제 4일 아침에 이제 대행이 이제 비상 상황에 신중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고령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 검토하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만 했고 민변에서 4일날
그 비상계엄위원회 헌법소원을 제기한 직후인 12월 6일에도 현 상황 관련해서는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재가 기능을 같이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행정처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전개되는 일은 결정적인 것은 다 그 말씀 진정성 있게 안 들립니다. 다 배치되는 거예요.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기현 재판부는 지기현 판사는 경제식품보건 담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자, 객관적인 심판자로서 제대로 사건 배당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확인해 그리고 봤, 재판을 굉장히 늦게 하는 거예요. 네. 예,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제 최초에 이제 이 사건 이른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내놓질 못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첫 단추부터 꼬였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내란을 제대로 책임 추궁하고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드러나지 않게 어느 누구보다 책임져야 될 국민의힘 당에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내란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질서 지켜주시고, 네, 돌려드릴게요. 네. 자,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신동욱 의원님은 네, 품위를 지키시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몰아보지 말으라고 자꾸. 자,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몰아보지 마시고 조배숙 의원.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 진행 시간 7분. 아니 할 말 많아요. 조용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이미 저질이네 아주 그냥 듣자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을 내가 뭔 잠깐. 조배숙 의원님 시작하십시오. 잠깐 좀 멈춰주세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잠깐 좀 멈춰주세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아니 좀, 7분. 자, 시작하면은 다시 넣겠습니다. 네. 무슨 말을 했는데 자, 시작하면 다시 넣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나를 꼬라보고 자, 그만하세요. 아, 꼬라보고 있다고. 꼬라보지 말라고. 아니 저 두 분 때문에 아니 꼬라보지 말으란 말이 왜 저지는데? 저 두 분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꼬라보지 말라. 자, 이게 뭐? 자 그럼 한번 갈게요. 째려보지 마세요. 예, 그만하세요. 째려보지 마세요. 자, 그만하세요. 제가 이게 째려보지 마시고 자, 마지막 날까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저희가 시간 문제가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자,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자, 진행. 시간 다 제 위원장님,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배수 의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어서 좀 저희들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했는데 또 이렇게 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김용민 의원님하고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이 질의한 부분과 연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법원 행정처장님. 예. 제가 아까 김용민 의원님이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이게 개헌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헌을 하려면 그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네, 해산은 무슨 해산이에요? 그게 해산할 상황이 되나요?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좋아요. 아니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장님을 끌어들이는데 지금 보세요. 그날 저희도 그런 계엄이 일어나지 전혀 몰랐고 법원에서 계엄이 선포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조금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몰랐다만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예. 몰랐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지금 또 이 내란의 뭐 같은 일환으로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고 이렇게 전부 다
뭐 대법원장까지 내란 세력으로 몰고 이건 좀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닙니까?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 꺼낸 분이 대법원장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럴 리가 없는데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헌재 측에서도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저희들 보고령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 합헌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12시 50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0분 만에 뭐 벌써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날 재판 비롯해서 사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어떻게 이제 법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갖다가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거를 어떻게 작성할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그때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의를 이제 제 명의로 하고 또 아주 이제 그 옹졸한 취지로 적은 이유는 이 이제 아까 헌재 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분명히 이제 결론을 떠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탄핵이 문제될 것이고 또 법원에서는 이것은 내란 등 이제 형사재판이 문제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그걸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제 심판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이제 재판받을 곳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행정처장이 나가서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최종적인 그 대법원의 이제 그 재판장인 대법원장께서 명의로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판단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 명의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11월 6일 날 여기 이제 국회 나와서 이것이 위헌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날인가요? 그 며칠 뒤인가요? 우리 박원정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거 위헌이라고 이제 하신 게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서 여쭤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헌적이란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위헌이라 단정하는 네. 것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갔을 때 국회 밖에 이제 점심시간에 나갔을 때 그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위헌성을 인정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 마이크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뭐 우리 여러 이제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그냥 너무나 굼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그 위헌성이다 인식은 그때 확보를 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진 이 특수한 위치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처장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는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많은 좀 비난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법부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민주당이 계속 내란 머리를 하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혹시 내란죄가 법리상으로 무죄가 나올까 지금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잘 재판을 해서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위헌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곧 내란이냐. 왜냐하면 내란에는 구속 요건이 국헌문란 동시에 또 폭동이라는 또 다른 또 법정 구속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 이것을 그럼 내란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도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폭동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 교통 수단 다 버스 다니고 그리고 또 방송도 정상적으로 또 방송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그 학자들도 견해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너무 이렇게 민주당에서 압박을 한다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 상황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기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의 이제 국정감사 그 모니터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단은 20년 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말이 맞다면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한테도 분명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안 보여요? 왜 그 사람들이 다 그 국정감사장에서 와서 뒤에서 입회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민주당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과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자,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지금 아주 출범할 당시에는 아주 서슬이 펄했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그런데 특검의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정농단 특검은 20명이었는데 3대 아이고, 특검을 그렇게 회방하면 됩니까? 예, 뭐 그런 방법은 현행법상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 특검법,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에 의해서 구성돼서 활동됐기 때문에 완전히 행정부하고는 독립된 또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과는 뭐 그 당시에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핵심 피의자가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이었지만 이거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 그 다음에 내란 또 비상계엄이라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또 세 개의 특검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뭐 어쨌든 뭐 종반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최선을 다해 좀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지났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아, 예. 12시 50분에 왔는지를 누가 믿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대법관 분들이 그날 언제 몇 시에 거기에 도착했는지,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차량 출입 기록, 관저에서 나온 기록, 관저에 누가 들어갔는지, 대법원에 누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날 무슨 회의를 했는지 이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록을 요구했는데 기록을 주지 않아요. 회의록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고요?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12시 20분에 주무시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법원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자료예요. 법원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00시 40분에 대법원 행정처장과 다 모여서 회의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연합뉴스에는 12시 20분에 법원 행정처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변명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벌써 몇 번 요구했지만 자료 내놓지 않는